미국 경제 지표만 봐서는 엄청난 호황이죠. 근데 이런 미국 경제의 호조는 사실 다른 나라 경제의 희생위에 쌓아 올린 업적이에요. 지금의 호조가 앞으로 지속될지는 의문이에요. 조만간 그 부메랑을 미국이 맞지 않을까? 규모가 어느 정도 큰 나라에서 금리가 터지잖아요. 그럼 곧바로 전 세계로 전염이 돼요. 그런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 경제 지표만 봐서는 엄청난 호황이죠. 실업률은 3% 초반이고 이게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았다 그랬는데 이게 3.1%까지 떨어졌다. 지금 약간 오늘 3.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년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여기에다가 주식시장도 엄청난 호황이잖아요. 한때 다우지수가 4만을 넘어갈 정도였었으니까. 그리고 성장률도 지난해 3.1%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는 1.4%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배나 더 높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경기 과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국 경제의 호조는 사실 이런 다른 나라 경제의 희생위에 쌓아 올린 업적이에요.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 보면 서유럽 국가들은 지난해 그 하반기 들어서면서 경기가 급강하기 시작해서 3분기에 이미 마이너스 성장한 나라들이 있어요. 영국,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고 또 4분기부터는 대부분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0% 성장을 하게 됐거든요. 거기에다 일본 역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가 하강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경기가 급강하였잖아요. 제3세계 국가들은 이제 인도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만간 그 부메랑을 미국이 맞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앞서요. 그래서 올해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미국 경제가 빠르게 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이 왔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 줄을 알 수가 있거든요. 2020년 3월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경제가 전면적으로 봉쇄를 당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경기가 급강하고 또 이게 경제의 악순환을 일으켰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재정 지출은 7천억 달러를 늘리고 본원통화도 8천억 달러를 증가를 시켜요. 여기에다 기준금리도 2.5%에서부터 0.25%까지 계속해서 낮춰가요. 그 결과로 경기가 상승으로 돌아서긴 해요. 근데 그 경기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어요. 2021년도 성장률이 무려 5%를 넘어갈 정도로 이건 미국 잠재 성장률보다 2배나 더 높아요.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된 거죠. 이게 경기가 과열되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또 하나는 국제 수지가 악화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올라서 2022년 6월 말에는 이게 무려 그 9.1%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도 2.2%에서 계속해서 증가해서 2022년도에는 이게 GDP의 3.8%까지 증가를 해요. 그러면서 이 부작용으로 해서 미국 경제가 2022년도 상반기에 급강해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였었고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6%였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좀처럼 일하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금융위기가 진행됐다고 봐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신속한 그리고 적절한 정책을 펼쳐서 그것을 금융위기로 차단해내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당시에 기준금리를 0.5% 올리기도 하고 0.75% 올리기도 하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기 시작해요.
금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니까 다른 나라의 저축들이 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달러도 강세로 돌아서요. 달러 인덱스가 한때 0.9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2를 넘어서게 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미국 내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져요. 이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당시에 진행되던 금융위기를 차단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요. 성장률이 아주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이 3분기 성장률이 3.2%로 갑자기 급상승하고 4분기에도 2.6% 상승을 해요.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승을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더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제 그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미국의 물가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근원이 20년의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바이든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전 정권의 경제정책, 경기 과열을 부른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 물가 불안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이든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지수가 지금 38,000선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때 4만을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대단한 호조를 보였었죠. 하지만 지금의 주식시장 호조가 앞으로 지속될지는 의문이에요. 이제 그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올해 들어서 갑자기 투기적 거래가 급증을 했어요. 레버리지 이 3배, 4배짜리 투자는 물론이고 옵션 등을 이용해서 심지어 레버리지가 100배나 되는 그런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그 투기적 거래가 갑자기 증가하는 거는 거품이 최대한 부풀어 오를 때, 그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거품이 꺼지면 바로 이제 주식시장은 붕괴에 직면하게 되는데, 지금 그 직전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둘째는요, 미국 주식시장의 호조가 기업 경영 실적이 아니라 테마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어요. 2021년도에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게 주식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이제 이게 좀 꺼질만 하니까 2022년도에는 배터리 산업, 전기자동차 산업이 또 주식시장을 이끌어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이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게 하죠. 그 다음에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AI 열풍이 불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도 AI 열풍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테마가 주식시장을 이끌게 되면 그 다음에도 새로운 테마가 나타나야 주식시장 호조가 이어져요. 근데 앞으로 어떤 테마가 나타날지 저는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주식시장을 더 추동해줄, 상승으로 끌어올릴 그런 테마가 안 보여서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고, 셋째는 지금 다우지수가 4만 선을 넘었다가 38,000선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 38,000선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떨어지게 되면 4만 선 넘었을 당시에 새롭게 몰려들었던 신규 투자자들이 결국은 실망하고 미국을 이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위험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끝으로는 미국에서든 혹은 다른 나라에서는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도 붕괴를 면치 못할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주식시장이 문제인데, 미국 주가지수는 지난해 다우지수 기준으로 한 해에 무려 7,000포인트가 상승을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2,000포인트 약간 넘는 그런 수준으로 상승하는 게 지속성이 있어요. 근데 7,000포인트를 한꺼번에 오른 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위험한 거 아니냐, 거품이 지나치게 부풀어 올라 있지 않느냐, 이 거품은 반드시 꺼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도 제가 조금 불안하게 보고 있어요. 파월은 그동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그 이유로 들었어요. 근데 과연 그것 때문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던 이유는 사실은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수요가 견인했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해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에요. 비용 압박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비용 상승 거기에 처방을 했었어야 하는데, 파월은 비용이 아니라 수요에다 처방을 한 거예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수요가 위축되면서 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이것도 이중적이에요. 뭐냐면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수요가 위축돼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 후퇴는 안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계속 낮아졌어요. 9.1%에서 3.1%까지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파월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봐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좀 긴 얘기가 필요해요. 2022년 상반기에 미국 국내 경기가 급강하했어요.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1.6,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6%를 기록했거든요. 이렇게 경기가 급강하하면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치는 게 정상이겠어요? 일단은 기준금리를 낮춰야죠. 그래야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경기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달러 가치도 낮춰야 돼요. 그래야 수출이 촉진되면서 경기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이게 경제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파월은 정반대의 정책을 펼쳐요. 기준금리 올렸잖아요. 달러 강세를 유도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경기가 급강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경제 이론이 틀렸어요. 경제 이론이 틀렸으면 뭘 바꿔야 돼요? 현실을 바꿔야 돼요? 경제 이론을 바꿔야 돼요? 이론을 바꿔야죠. 파월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경기가 급강할 때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고 달러 가치를 올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던 것이고 또 달러 강세도 유도했어요. 그래서 성장률이 3분기 되자마자 갑자기 3.1%까지 올라가요. 4분기에는 2.6%를 기록하게 돼요. 경제학 이론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잖아요. 저는 이게 미국을 제가 불허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론에 집착하지 않아요. 현실에 우선 중점을 둬요. 과거에 그런 경험을 몇 번 했거든요. 1982년도, 2001년도, 2008년도 등등. 그러니까 과거 경험을 봤을 때는 그렇더라 하고 강달러 정책, 고금리 정책을 펼친 거예요. 경기를 급상승시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 미국으로 국내 저축을 뺏긴 나라들, 달러가 강세니까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 국내 금융 자본을 뺏긴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들은 당연히 유동성이 수축이 되죠.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서 신용 파기 원리가 작동을 하고 금융위기가 진행을 하면서 경기는 급강하죠. 그런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2022년 하반기에 3분기에 성장률이 갑자기 반토막이 나요. 그리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 1.6% 성장률을 기록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나라들. 이 나라들은 그동안에 경상수지 적자를 외채를 끌어와서 외국 자본을 끌어와서 외환보유고를 고갈되는 걸 막아왔었어요. 근데 그 나라에 투자했던 국제금융자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4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외환위기 늪에 빠져들었거나 아니면 직면하게 됐었어요. 그 나라들 경제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우리가 그런 나라들 사례들 많이 그 신문 보도를 보고 접했었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장차 다른 나라의 경제난, 이게 미국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내릴 것인지 아니면 혹은 올리거나 아니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왜 미국이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올렸고 지금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미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때문에 기준금리 올린 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예요. 경상수지가 적자가 커지니까 당연히 달러 가치는 하락할 거 아니에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에 투자했던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럼 그 환차손을 피해서 미국을 이탈한다니까요. 그 결과로 2022년 상반기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걸 탈피해서 이 고금리 이 강달러 정책을 펼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아니면 혹은 인상할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미국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돼요. 그 하나는 뭐냐면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어야 돼요.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낮추면 달러 가치는 약세로 돌아서요.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에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은 미국을 떠나면서 유동성이 수축되고 유동성 수축은 신용파괴를 작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곧바로 금융위기를 진행을 시켜요. 그래서 경상수지 호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은 기준금리 낮출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22년 GDP의 3.8%에서 2023년도에는 이게 3.0%로 줄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럼 앞으로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더 커진다. 어쩌면 4% 넘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은 기준금리 낮출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미국 주식시장이 호조를 이어가야 돼요. 주식시장이 약세인 가운데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달러 가치는 약세로 돌아서고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면 환차손을 피해서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을 떠나요. 여기에다 주식시장이 약세면 거래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 거래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도 미국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금리가 급속하게 진행된다고 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지금 미국은 지금 충족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는 기준금리를 못 낮출 것이라고 봐요. 다만 금리가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고 또 그게 악순환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줄기차게 낮춰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기는 해요. 근데 그건 금리가 터진 다음 일이에요. 근데 금리가 터지면 경기는 급강하해요. 그 경기가 급강하면 경제적 고통은 커지잖아요. 실업률도 높아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상황이 돼야 기준금리를 낮출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올해 안에 금리가 터지지 않는다면 기준금리 못 내린다. 금리가 터지면 그때는 기준금리를 낮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사상 최고다 이런 얘기는 보도로 많이 들으셨잖아요. 거기다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한때 최고가를 기록했던 그 당시의 매매가의 40%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린 것도 있다. 혹은 50%에 팔린 것도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거품은 많이 부풀어 올라 있고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다만 그동안에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들 또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졌어요. 풍부해진 유동성이 일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그 거품이 꺼지는 걸 지금 막아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도 그 거품을 안 꺼지게 해줄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저는 그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고 봐요. 어쩌면 미국 주식시장 붕괴로부터 시작해서 상업용 부동산이 심각한 지경으로 어쩌면 붕괴 직전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설령 미국에서 금리가 터지지 않더라도 어느 나라에선가 금리가 터지게 되면 그게 미국으로 전염되면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붕괴에 직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금융위기라는 것은 사람의 질병처럼 전염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규모가 어느 정도 큰 나라에서 금리가 터지잖아요. 그럼 곧바로 전 세계로 전염이 돼요. 세계 경제가 심각한 경제난으로 빠져들게 돼요. 그러면 우리 경제도 그 타격을 입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내 경기도 빠르게 하강할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은 그나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금 주가지수 2600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거예요. 이 판단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러면 1989년도에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1000을 넘었던 적이 있어요. 1989년 4월 달에. 근데 당시에 미국 다우지수는 3000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어요. 우리나라 3배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2600, 미국은 4만 가까이, 38,000, 10배 이상 커졌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았어요. 부가가치 창출이 그만큼 많았다고요. 기업의 이익도 그만큼 많이 쌓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가지수는 2600선에 머물러 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나치게 과도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꺼질 거품이 없다. 우리 주식시장에는 거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떨어지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떨어질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시장은 이미 2022년도까지 붕괴가 끝났어요. 금매물이 다 소화됐어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지금 장기 정책에 들어갔어요. 장기 정책에 들어갔으니까 또 금매물도 다 사라졌으니까 금융위기가 덮쳐오더라도 우리 부동산 시장은 버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소나마 그 타격은 받겠지만 거품이 이미 꺼졌으니까 더 이상 꺼질 거품이 없어서 버텨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자꾸 이제 불안한 마음은 들어요. 설령
우리 경제에 세계적인 금리가 덮쳐오더라도 그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현재 우리 경제가 좀 어렵잖아요. 이 경제난을 헤쳐나갈 길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계속 진행해 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나치게 커요.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경기가 부진한 거예요. 국내에서 투자도 촉진하고 다른 경제 활동도 촉진해야 할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그 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출로 벌어들인 소득을 금방 외국으로 빼돌리면 국내 수요는 위축되잖아요. 성장률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것도 타개하고 또 장차 닥쳐올지도 모를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타개하는 방법은 그럼 뭐냐? 간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크니까 시장에 의해서 환율은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걸 정부가 용납만 해주면 돼요. 다만 그 하락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안 돼요. 1년에 100원 이상 떨어지면 안 돼요. 한 100원 정도씩 떨어지는 것을 정부가 잘 조절만 해주면,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미국으로 떠났던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제 금융자본들도 한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니까 한국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 유동성이 풍부해져요. 그럼 경제 활동도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금융위기 진행에 따른 그 신용 파괴 원리 작동도 그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차단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결해 가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제발 그런 정책 수단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경제 금방 살아나요. 세계 경제가 모두 다 어렵더라도 우리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